새벽녘, 알람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눈을 떴다. 항상 같은 시간에 일어나다 보니 몸이 스스로 깨우는 것이다. 창밖은 아직 어스름한 새벽빛이 드리워져 있지만 내 하루는 이미 시작되었다. 나는 강서구 68배 목공 장인이다. 침대에 잠시 앉아 오늘 할 일을 머릿속으로 정리했다. 인사동에서 오래된 느티나무 목재를 살펴보고 오후에는 고등학교 동창회가 있다. 30년 만에 동창회라니 생각만 해도 가슴 한편이 묘하게 떨렸다. 화장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깊게 패인 주름, 굳은 살 박힌 손, 잔뜩 휘어진 머리카락. 이 모든 것이 45년간 목공일에 몸담은 흔적들이다. 그러나 이 투박한 손에는 내가 걸어온 시간과 전통 목가구를 향한 열정이 담겨 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나는 더욱 작업에 몰두했다. 딸아이는 대학 졸업 후 미국으로 떠났고 지금은 거의 소식도 모른 채 지낸다. 평소처럼 낡은 작업복으로 갈아입었다. 이것이 내 일상복이자 내게는 양복보다 더 편안한 정장이다. 집을 나서니 아직 도시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북촌 골목길을 지나 내 공방으로 향했다. 서구 공방이라 적힌 낡은 간판이 새벽바람에 살짝 흔들렸다. 공방에 들어서자 나무 향이 내 코끝을 맴돌았다. 이 향기는 나를 지켜준 위로였다. 창가에 놓인 장작들, 벽에 걸린 각종 연장들, 그리고 작업대 위에 놓인 내 손때 묻은 끌과 대패들. 이 모든 것이 내 인생의 일부였다. 어젯밤 손질해 둔 느티나무 판재를 손으로 쓰다듬었다. 나무의 결과 향을 느끼는 것. 이것이 내 작업의 시작이다. 기계가 아닌 손으로 직접 만드는 전통 짜맞춤 기법은 내가 평생 고수해온 원칙이었다. 복잡한 기계 없이도 단단하고 아름다운 가구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 요즘 사람들은 빠르고 화려한 것만 찾지만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아름다움이 있다. 앞치마를 두르고 어제 작업하던 서한수화한을 살펴보았다. 책을 올려두는 전통 책상으로 한 대학 교수의 의뢰로 제작 중이었다. 손가락으로 나무 표면을 따라 천천히 움직이며 부드러움을 확인했다. 나무의 결을 거스르지 않게 사포질하는 작업은 정성과 인내가 필요했다. 작업에 몰두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점심때가 되어서야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달라진 것을 느꼈다. 간단히 도시락을 먹고 다시 작업에 몰두했다. 오후가 되어 인사동으로 갈 시간이 다가오자 문득 동창회가 오늘이라는 사실이 떠올랐다. 서랍에서 꺼낸 초대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다. 서울고등학교 75학번 동창회. 그 시절 친구들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았겠지. 대기업에 취직한 박현태, 유학 갔던 김미자, 늘 책을 읽던 임재원. 그들의 기억 속에 내가 어떻게 남아있을지 궁금했다. 작업복을 벗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을까 고민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고쳐먹었다. 내 일상과 정체성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화려하진 않지만 이것이 진짜 나의 모습이었다. 인사동으로 가는 길, 문득 휴대폰이 울렸다. 오랜 단골 고객인 최 교수였다. 선생님, 제작 중인 서한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간략히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전화를 끊었다. 최 교수는 내 작업의 가치를 이해하는 몇 안 되는 고객 중 하나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빠르고 저렴한 것을 원했지만 그는 달랐다. 전통 방식으로 만든 가구의 가치와 순결을 알아보는 사람이었다. 인사동 골목에 들어서자 관광객들로 북적였다. 익숙한 목재상 앞에 멈춰 섰다. 오랜 단골로 지내온 덕에 주인은 나를 보자마자 반갑게 맞이했다. 선생님, 오래간만입니다. 특별한 목재 찾으세요? 고개를 끄덕이며 새로 들어온 느티나무를 살펴보았다. 나이테가 고르고 결이 아름다운 나무를 찾는 일은 가구 제작의 첫 단계이자 가장 중요한 과정이었다. 좋은 재료가 있어야 좋은 작품이 나온다는 것이 내 철학이었다. 목재를 고르고 나니 어느덧 해는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동창회 시간이 가까워졌다. 갑자기 가슴이 조여왔다. 수십 년 만에 만나는 친구들. 그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학창시절 목수가 되겠다고 말했던 나를 지금 어떤 모습으로 상상하고 있을까? 택시를 타고 동창회를 가는 동안 창밖으로 변해버린 서울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내가 첫 작업실을 열었을 때만 해도 이 도시는 지금과 많이 달랐다. 고층 빌딩과 화려한 간판들 사이에서 전통을 지키는 일은 때로는 외로운 싸움처럼 느껴졌다. 고급 한정식집 앞에 도착했을 때 잠시 주저했다. 낡은 작업복 차림으로 들어가는 것이 순간 부끄러워졌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이 옷은 내 자부심이자 정체성이었다.
고개를 들고 당당히 들어섰다. 멋지게 차려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작업복을 입은 나는 금세 눈에 띄었다. 안내 데스크에서 동창회 장소를 묻고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어색하게 느껴졌지만 이것이 진짜 나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동창회장 문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문을 열기 전 손을 내려다보았다. 굳은 살과 주름, 나무 작업으로 얼룩진 손톱. 이 손이 내 인생의 증거였다. 나무와 대화하며 보낸 45년의 흔적. 나는 이 손이 자랑스러웠다. 한정식집 청송원의 문을 열자 은은한 조명과 전통 음악이 나를 맞이했다. 분위기 있는 실내에서 오칠된 상과 화려한 녹그릇이 빛나고 있었다. 50여 명의 옛 친구들이 모여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문간에 서서 잠시 그들을 지켜보았다. 세월이 흘렀지만 기억 속 얼굴들이 희미하게 보였다. 머리카락은 휘어지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지만 그들의 웃음소리와 손짓에서 18 소년들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작업복 차림의 나는 금세 시선의 중심이 되었다. 고급 정장과 명품 시계를 착용한 동창들 사이에서 내 옷은 너무나 이질적으로 보였다. 몇몇 동창들이 내 방향을 힐끗거리며 속삭였다. 불편한 시선들이 등 뒤로 따라붙었다. 서구? 강서구 맞지?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자 임재원이 서 있었다. 고등학교 시절 옆자리에 앉았던 그는 여전히 나를 알아보았다. 그는 단정한 차림새였지만 그 온화한 미소는 그 전과 다를 바 없었다. 재원아, 오랜만이구나. 우리는 가볍게 악수를 나눴다. 그의 손은 부드러웠고 책을 많이 넘겼을 법한 지식인의 손이었다. 반면 내 손은 거칠고 투박했다. 내게서는 아마도 나무와 니스 냄새가 배어 있었을 것이다. 재원은 내 차림새를 살펴보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편견이 없었다. 그는 중학교 교사로 평생을 보내고 최근에 정년퇴직했다고 했다. 국사를 가르쳤다는 그의 말에서 자부심이 느껴졌다. 아직도 목공일을 하는 거지? 내 꿈을 이룬 셈이네.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따뜻했다. 하지만 그 순간 갑자기 내 인생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결혼은 했지만 아내를 일찍 여의었고 딸은 해외에 살고 있어 자주 보지 못했다. 오로지 나무와 대화하며 살아온 내 삶이 처음으로 의심스러워졌다. 재원이 나를 다른 친구들에게 소개했다. 1명, 2명 모여들수록 분위기는 더 어색해졌다. 표면적으로는 반갑게 인사했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동정과 우월감이 느껴졌다. 아이고, 서구야. 평생 나무만 깎고 있었구나. 손이 저렇게 거칠어졌네. 박현태의 말에 나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한복바지 주머니에 넣었다. 학창시절 반에서 가장 인기 있던 그는 이제 대형 건설회사의 명예회장이 되어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했다. 그의 말투에서 내 인생을 깎아내리는 뉘앙스가 느껴졌다. 아직도 장인 일을 하고 있다니 대단해. 요즘엔 다 기계로 대량 생산하는데 말이야. 다른 친구의 말에 여럿이 동조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시선은 내가 시대에 뒤처진 사람, 실패한 인생을 산 것처럼 느끼게 했다. 마치 내가 꿈을 이루지 못하고 평생 생계를 위해 허덕인 것처럼 말이다. 우리 공방 한번 구경 와봐. 내가 특별히 할인해 줄게. 내 말에 그들은 피상적인 미소로 답했다. 아무도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들에게 내 작업실은 그저 낡은 동네 공방 정도로 여겨지는 듯했다. 45년간 나의 경력과 전통 기술은 이 자리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 차례대로 나오는 한정식 코스가 시작되고 동창회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사회자가 각자의 근황을 소개하는 시간이 되었다. 대기업 임원, 병원장, 유명 대학 교수, 해외 주재원 등 화려한 직함들이 이어졌다. 내 차례가 다가오자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들 눈에 목공 장인이란 직함이 얼마나 보잘것없이 들릴지 걱정되었다. 다음은 강서구 동문입니다. 현재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모두의 시선이 나에게 쏠렸다. 천천히 일어섰다. 침묵 속에서 내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저는 북촌에서 전통 목가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서구 공방이라는 곳이에요.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부분은 시큰둥한 반응이었다. 서구 공방이 어떤 곳인지 아는 사람은 없어 보였다. 자리에 앉았고 다음 사람의 소개로 관심이 넘어갔다.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다. 음식이 이어지는 동안 점점 소외감을 느꼈다. 내 앞에 놓인 고급 한정식 반상은 아름다웠지만 그 맛을 제대로 음미할 수 없었다. 주변에 친구들이 모여 있었지만 대화의 주제는 내게 너무 멀게 느껴졌다. 제주도 별장, 골프 회원권, 자녀 유학, 해외 의료 관광.
그들의 세계와 내 세계는 너무나 달랐다. 그들 사이에서 나는 마치 다른 행성에서 온 사람 같았다. 서구는 평생 작업실에만 있었으니 그런 여유를 모르지. 누군가의 말에 여럿이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가시처럼 내 가슴을 찔렀다. 조용히 전통주를 한 모금 마셨다. 창밖으로 조용한 정원의 등불이 빛났다. 내가 평생을 바쳐 일해온 이 도시,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내가 걸어온 길이 뇌리를 스쳤다. 잠시 자리를 비우려 일어나 다실로 향했다. 전통 다실에 우연히 거울 앞에 서게 되었다. 은은한 조명 아래 비친 내 모습은 초라했다. 닳고 낡은 작업복은 이 고급스러운 공간에서 너무나 동떨어져 보였다. 주름진 얼굴, 거친 손, 희끗한 머리카락, 내 인생의 흔적들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다. 꿈 많던 청년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산 걸까? 의문이 들었다. 아내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딸과는 소원해졌으며 오로지 목공일에만 바친 내 인생. 그 시간들이 갑자기 허무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곧 작업실의 모습이 떠올랐다. 내 손으로 만든 가구들, 오랜 세월 나를 찾아준 단골 고객들의 만족스러운 표정, 45년간 내가 지켜온 전통 짜맞춤 기법과 철학,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거울 속 내 눈을 마주 보았다. 이것이 나다. 내가 선택한 길이고 내가 사랑한 인생이다. 마음을 다잡고 식사 자리로 돌아가는 길, 아름답게 꾸며진 복도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임재원이었다. 서구야. 잠깐 기다려. 같이 들어가자. 재원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빛에는 다른 이들과 달리 진심이 담겨 있었다. 우리는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며 역사의 중요성을 알렸다고 했다. 화려한 성공은 아니었지만 그의 말에는 자부심이 가득했다. 서구야. 사실 난 내가 항상 부러웠어.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을 찾아 평생 할 수 있었잖아.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그 말은 내게 작은 위로가 되었다. 재원과 함께 식사 자리로 돌아가며 나는 다시 한번 내 선택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 비록 이 자리에서는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내 인생은 충분히 가치 있었다. 내가 만든 가구들은 세월이 흘러도 그 아름다움을 잃지 않을 것이고 전통 기술을 지켜왔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한정식집 안채로 들어서자 갑자기 소란스러운 분위기가 느껴졌다. 모두의 시선이 입구 쪽으로 향해 있었다. 낯익은 얼굴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문화재청에서 일하는 장민호 과장이었다. 그는 내 단골 고객이자 내 작품의 열렬한 지지자였다. 그가 이 자리에 왜 있는지 의아했다. 장민호 과장과 눈이 마주치자 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나는 그가 이 자리에 왜 있는지 의아했지만 예의상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는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잠시 멈추고 내 방향으로 걸어왔다. 그는 문화재 관련 행사차 방문했다. 나를 우연히 봐 인사하러 왔다고 했다. 청송원의 안채 안에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다. 장민호는 내게 다가와 깊이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문화재청 과장을 지낸 그가 낡은 작업복 차림의 나에게 이렇게 예를 갖추는 모습에 주변 동창들의 표정이 의아함으로 가득 찼다. 나 역시 당황스러웠다. 공방에서는 종종 만나는 사이였지만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마주친 것은 처음이었다. 장민호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존경심이 느껴졌다. 그는 내 작품의 가치를 아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다. 수많은 학교 후배들의 의아한 시선 속에서 그는 내 손을 잡았다. 내 거친 손을 보며 그는 존경심이 담긴 눈빛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내 소개를 시작했다. 무형문화재, 전통 짜맞춤 기법의 장인, 우리나라 목공예의 살아있는 대가라는 단어들이 그의 입에서 나왔다. 순간 안채 안에 침묵이 흘렀다. 나를 무시하던 동창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변했다. 장민호는 계속해서 내 작품이 얼마나 귀한 문화유산인지를 열정적으로 이야기했다. 국내 박물관에 내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는 사실, 일본과 프랑스의 미술관에서도 내 가구를 소장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최근에는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로 지정되었다는 사실까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가슴을 따뜻하게 했다. 그간 작업실에서 흘린 땀과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였다. 박현태를 비롯한 동창들의 표정이 180도 바뀌었다. 처음에 나를 동정하던 그들의 눈빛이 이제는 놀라움과 부러움으로 가득 찼다. 내가 운영하는 서구 공방이 단순한 목수일이 아니라 국내 최고급 전통 가구를 제작하는 곳이며 해외 귀빈들도 방문하는 곳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주변의 시선이 달라졌다. 나는 이 갑작스러운 변화에 마음이 복잡했다.
한편으로는 내 가치를 인정받는 기분이 좋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외적인 성공으로만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의 이중성이 씁쓸하게 느껴졌다. 이제 와서 나를 다르게 대하는 그들의 태도가 어색했다. 식당 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다. 멀리 앉아있던 동창들이 하나둘 내 곁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한때 나를 무시하던 박현태는 이제 내 옆자리를 차지하고 자신의 고급 아파트에 설치할 장식장을 의뢰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자신이 평소 우리나라 전통 가구에 관심이 많다는 거짓말까지 늘어놓았다. 이제 내 주변에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모두가 내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내 경험을 물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집을 방문해 달라고 부탁했고 또 다른 이들은 자녀들 결혼 선물로 내 작품을 맞추고 싶다고 했다. 이 관심이 내 가치에 대한 진정한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단지 외적인 성공 때문이라는 것을 알기에 더욱 공허하게 느껴졌다. 장민호는 내게 다가와 오늘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나는 공손히 거절했다. 공방에 돌아가 내일 있을 작품 전시를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에서 내 선택에 대한 존중이 느껴졌다. 동창회를 떠나기 전 나는 내게 유일하게 진심을 보여준 임재원을 찾았다. 그는 한쪽 구석에 앉아 조용히 전통차를 마시고 있었다. 내가 다가가자 그는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나는 조용히 그에게 내 명함을 건넸다. 언제든 공방에 오면 특별히 환영하겠다고 말했다. 재원은 감사하다며 명함을 소중히 받았다. 그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기쁨이 느껴졌다. 청송원을 나서는 길, 많은 동창들이 나를 배웅했다. 처음 들어올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다. 이제 그들은 내 손을 잡고 연락처를 물었다. 내 낡은 작업복이 이제는 그들 눈에 가치 있게 보이는 듯했다. 몇몇은 내게 방문 약속을 잡자고 했고 일부는 고급 가구를 맞춰 달라고 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공방으로 향해 있었다. 이 갑작스러운 관심보다 내게 더 중요한 것은 내일 만들어야 할 장롱과 마땅히 준비해야 할 전시회였다. 외적인 인정보다 내 작품에 담긴 진심이 중요했다. 청송원을 떠나 택시에 오르며 잠시 뒤돌아보았다. 전통 한옥을 개조한 고급 한정식집은 밤 조명 아래 더욱 아름다웠다.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인간 관계도 겉으로는 아름다워 보였지만 그 속은 이중적이고 허영심으로 가득 찬 것 같았다. 동창들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화려하게 보이지만 내면의 공허함을 가리기 위해 끊임없이 외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삶. 반면 내 공방은 소박했지만 진실되었다. 그곳에서 나는 매일 땀을 흘리며 진심을 담은 가구를 만들었다. 그것이 내 인생의 가치였다. 외적인 성공이나 인정이 아닌 작품에 담긴 진심과 정성. 장민호가 알아본 것도 바로 그 진정성이었다. 택시 안에서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오늘의 경험은 나에게 강렬한 깨달음을 주었다. 내가 평생 추구해온 가치가 옳았다는 확신. 비록 세상은 외적인 성공으로 사람을 판단할지 몰라도 나는 내 길을 묵묵히 걸어왔다. 그리고 그 길은 충분히 가치 있었다. 택시가 북촌의 좁은 골목으로 들어서자 멀리서 내 공방에 불빛이 보였다. 밤늦게까지 일하는 내 젊은 조수가 아직 남아있는 모양이었다. 그 불빛이 마치 등대처럼 나를 반갑게 맞이했다. 반세기 전 이 길을 처음 걸었을 때의 꿈을 생각했다. 그 꿈은 단순했다. 나무로 아름다운 가구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 그 꿈을 위해 나는 내 모든 것을 바쳤다. 그리고 지금 비로소 그 가치를 인정받는 순간이 왔다. 공방에 도착하자 조수 민규가 반갑게 맞이했다. 내가 만든 서한을 열심히 사포질하고 있었다. 나는 바로 앞치마를 두르고 내 자리에 섰다. 이곳이 내 진짜 세상이었다. 나무를 만지는 순간 동창회에서 느꼈던 모든 불편함이 사라졌다. 창가에 놓인 단풍나무 조각을 보며 나는 미소 지었다. 이제 내게는 내일 있을 전시회를 위한 마지막 작품을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남아 있었다. 내 손끝에서 탄생할 가구에 담길 정성과 그것을 감상할 이들의 만족감이 내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었다. 북촌의 불빛이 밤거리를 따뜻하게 밝혔다. 내 인생의 가치가 담긴 이 작은 공방에서 나는 다시 한번 내가 선택한 길이 옳았음을 확신했다. 다음 날 평소와 달리 공방문 앞에는 이미 3명의 낯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공방은 보통 예약제로만 운영했기에 의아했다. 한 여성이 카메라를 들고 있었고 남성은 수첩을 들고 있었다. 기자들이었다. 그들은 나를 보자마자 반갑게 인사하며 인터뷰를 요청했다. 문화면 기사를 준비 중이라고 했다. 당황스러웠지만 짧게 몇 가지 질문에 답했다. 그들이 떠난 후에야 민규에게 물었다. 무슨 일이야? 어떻게 갑자기 기자들이?
민규는 스마트폰을 보여주었다. 사회관계망에 내 이야기가 퍼지고 있었다. 문화재청 장민호 과장이 인터뷰에서 나를 언급했고 동창회에 참석했던 누군가가 사진과 함께 글을 올린 것이 시작이었다. 45년간 묵묵히 우리 전통을 지켜온 숨은 장인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은 이미 수천 명에게 공유되고 있었다. 점심 무렵 첫 번째 전화가 걸려왔다. 모르는 번호였다. 받아보니 대형 백화점 문화센터 담당자였다. 전통 목공에 특강을 해달라는 제안이었다. 거절하려는 찰나 두 번째 전화가 걸려왔다. 그리고 또 다른 전화들. 오후가 되자 휴대폰은 끊임없이 울렸다. TV 다큐멘터리 출연 제안, 책 출판 제안, 그리고 동창들의 전화까지. 특히 동창들의 전화는 이상했다. 어제까지 나를 무시하던 그들이 갑자기 오랜 친구처럼 행동했다. 박현태는 내 재능을 항상 알아봤다며 자신의 별장에 전통 가구를 의뢰하고 싶다고 했다. 저녁이 되자 더 이상 전화를 받을 수 없어 휴대폰을 무음으로 돌렸다. 작업실 창가에 앉아 정원의 단풍나무를 바라보았다. 어제와 오늘 사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세상의 시선만 달라졌다. 갑작스러운 관심이 부담스러웠다. 일주일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매일 아침 공방 앞에는 방문객들이 줄을 서 있었다. 대부분은 구경만 하고 갔지만 진지하게 작품을 의뢰하는 이들도 있었다. 주문은 6개월 치가 금세 찼다. 가격이 오르고 대기 시간이 길어졌지만 사람들은 개의치 않았다. 어느 날 아침 공방 문을 열기도 전에 고급 외제차 한 대가 도착했다. 박현태와 그의 부인이었다. 그는 마치 절친한 친구를 만난 듯 내 어깨를 두드렸다. 서구야. 일부러 일찍 왔어. 밥이나 먹자. 그의 부인은 공방을 둘러보며 감탄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진정한 관심보다 소유욕이 더 강하게 느껴졌다. 그들은 자신들의 새집 거실에 놓을 장식장을 의뢰했다. 가격은 상관없다며 최고급으로 만들어 달라고 했다. 친구 가격으로 해줘. 우리가 얼마나 오래 알고 지냈는데. 그의 말에 웃음이 나왔다. 고등학교 시절 그는 내가 목수가 되겠다고 했을 때 시대착 오적이라며 비웃었던 사람이었다. 인간의 변덕에 놀라울 따름이었다. 더 놀라운 건 다음 날이었다. 아침 뉴스를 보는데 문화 소식에 내 얼굴이 나왔다. 잊혀가는 전통을 지키는 현대의 장인이라는 제목의 짧은 보도였다. 어제 문 앞에서 만났던 기자가 허락도 없이 찍은 영상이었다. 민규는 신기해하며 축하했지만 내 마음은 착잡했다. 오후 문화재청에서 공식 연락이 왔다. 내 작업실을 전통공예 명인 작업장으로 지정하겠다는 제안이었다. 이렇게 되면 정부 지원과 함께 더 많은 주목을 받게 된다고 했다. 그들의 기준에 따르면 내 작업실은 이미 오래전에 지정되었어야 했지만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이다. 한 달이 지나자 상황은 더 복잡해졌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특별전 참여를 요청했고 해외 미술관에서도 연락이 왔다. 동시에 동창들은 자신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내 작품을 홍보하겠다며 적극적으로 나섰다. 속내를 알 수 없는 친절이었다. 특히 김미자는 백화점 VIP 고객들을 대상으로 내 작품 전시회를 열고 싶다고 제안했다. 그녀는 이것이 친구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물론 그 대가로 그녀가 원하는 가구는 특별 할인을 원했다. 나는 대부분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다. 하지만 몇몇 제안은 받아들였다. 특히 대학에서 젊은 학생들에게 전통 목공예를 가르치는 특강은 흔쾌히 수락했다. 내 기술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 작업실은 더 이상 평화로운 공간이 아니었다. 항상 누군가가 찾아와 촬영하거나 인터뷰를 요청했다.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고 이메일 답장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쌓였다. 민규 외에 2명의 조수를 더 고용해야 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작업은 계속되었다. 나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나무를 손질하고 밤늦게까지 작업했다. 변한 것은 주변 환경뿐, 내 손길과 철학은 그대로였다. 하지만 마음의 평화는 사라져버렸다. 어느 날 저녁, 모든 방문객이 떠나고 혼자 남았을 때 깊은 한숨이 나왔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은 북촌의 지붕들이 보였다. 갑작스러운 유명세는 내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을까? 더 많은 주문, 더 높은 가격, 더 많은 관심. 하지만 그것이 내가 그동안 추구해온 가치였을까? 내 손을 내려다보았다. 거칠어진 피부, 나무를 다루며 생긴 상처들. 이 손은 명예나 인정을 위해 움직인 것이 아니었다. 단지 나무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을 뿐이다. 갑자기 온 관심의 홍수 속에서 그 순수한 의도가 희석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다. 임재원이었다. 그는 다른 동창들과 달리 소란이 시작된 후에도 연락하지 않았던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는 조용히 작업실을 둘러보며 작품을 감상했다. 서구야, 정신없지? 갑자기 유명해졌으니. 그의 말에는 판단이나 부러움이 없었다. 단지 오래된 친구의 상황을 이해하는 따뜻함만 있었다. 우리는 작업실 뒤 작은 정원에 앉아 차를 마셨다. 가을 바람이 서늘했지만 대화는 따뜻했다. 재원은 자신이 역사를 가르치며 느꼈던 보람과 좌절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은퇴 후 지역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무료로 역사를 가르치고 있다고 했다. 화려하지 않지만 의미 있는 일상이었다. 사람들의 관심은 오래가지 않아. 지금이 너를 찾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그의 질문에 깊이 생각했다. 사람들은 왜 갑자기 내 작품에 열광하는 걸까? 진정한 가치를 알아봐서일까? 아니면 단지 희소성과 명성 때문일까? 중요한 건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를 잊지 않는 거야. 사람들은 변하지만 내 손과 나무와의 대화는 변하지 않으니까. 재원의 말은 내 마음에 깊이 와닿았다. 그는 떠나기 전 자신이 퇴직금으로 구입하고 싶다며 작은 문갑 하나를 주문했다. 그의 주문에는 과시나 소유욕이 아닌 진정한 감사와 존중이 담겨 있었다. 재원이 떠난 후 나는 작업대 앞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갑작스러운 변화 속에서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칭찬과 인정에 취해 내 본질을 잃고 있는 건 아닐까? 창밖으로 달빛이 비쳐들었다. 그 은은한 빛 아래 나는 다시 끈을 들었다. 재원을 위한 문갑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것은 화려하지 않지만 내 모든 정성과 기술이 담긴 작품이 될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나의 모습이었다. 세상의 소란과 관계없이 나무와 대화하며 가치를 만들어내는 장인.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11월의 어느 아침, 평소처럼 나무를 손질하던 중 갑자기 가슴이 조여왔다. 날카로운 통증이 어깨를 타고 퍼져나갔다. 숨을 쉬기가 어려웠다. 작업대를 짚으며 간신히 의자에 앉았지만 식은땀이 흘렀다. 민규가 나를 발견한 것은 다행이었다. 그가 급하게 구급차를 불렀고 나는 병원으로 실려갔다. 심근경색. 의사는 내가 운이 좋았다고 했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위험할 수 있었다고.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적어도 2달은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매일 작업대 앞에 서 있던 내게 이보다 더 큰 형벌은 없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죽음을 스쳐 지나간 경험은 내게 많은 질문을 던졌다. 내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목공일에 모든 것을 바친 대가로 얻은 것과 잃은 것은 무엇인가? 갑자기 신문과 TV에 내 이름이 오르내리지만 정작 내 곁에는 누가 있는가? 병실 문이 열리고 민규가 들어왔다. 그는 내 건강 상태를 물으며 공방 소식을 전했다. 이번 소식이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다고 했다. 동창들도 여러 전화를 했다고. 특히 박현태는 자신의 주치의를 소개해주겠다며 적극적이었다고 전했다. 첫 번째 방문객은 장민호 과장이었다. 그는 꽃다발을 들고 와서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넸다. 그리고 내가 퇴원 후에도 작업에 무리하지 말라며 걱정했다. 그는 내 건강이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동창들의 방문도 이어졌다. 박현태와 김미자를 비롯한 몇몇 친구들이 찾아왔다. 그들은 비싼 과일 바구니와 보약을 들고 와서 쾌유를 빌었다. 하지만 그들의 대화는 여전히 내 작품 주문과 관련된 이야기로 흘러갔다. 그들의 관심은 내 건강보다 자신들의 가구에 더 집중되어 있는 듯했다. 한 무리의 방문객이 떠난 후 병실은 다시 고요해졌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서울의 첫눈이었다. 작업실에서 보았다면 더 아름다웠을 텐데. 눈 내리는 날의 나무는 특별한 향기가 있다. 저녁 무렵 임재원이 조용히 병실을 찾았다. 그는 아무것도 들고 오지 않았지만 그의 따뜻한 미소가 가장 큰 선물이었다. 재원은 내 옆에 앉아 조용히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내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고민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재원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가 내 딸 수연에게 연락했다고 했다. 동창회 이후 수소문 끝에 미국에 있는 수연의 연락처를 찾았다고 했다. 그리고 내 입원 소식을 알렸다고. 화내지 마. 내 딸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재원의 말에 화가 나기보다는 감사함이 밀려왔다. 10년 가까이 연락이 끊겼지만 수연은 여전히 내 유일한 가족이었다. 며칠 뒤 병실 문이 열리고 수연이 들어왔다. 그녀는 달라져 있었다. 마지막으로 봤을 때 23이었던 딸은 이제 33의 성숙한 여성이 되어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다. 수연은 내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미국으로 떠난 후 한동안 연락을 끊었던 이유를 털어놓았다. 어린 시절 아빠가 항상 작업실에만 있었던 것이 원망스러웠다고, 다른 친구들의 아빠처럼 평범한 직장에 다니며 주말에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아빠를 원했다고, 특히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지만 나는 오히려 더 깊이 작업에 빠져들었다고. 하지만 이제 이해해요. 아빠, 임재원 아저씨가 아빠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아빠가 평생 추구해 온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수연의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내 딸은 미술사를 공부해 지금은 보스턴의 한 미술관에서 큐레이터로 일하고 있었다. 그녀는 전통 예술에 대한 전시를 기획하며 점점 자신의 뿌리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 작품과 철학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고. 아빠의 고집이 때로는 미웠지만 그 고집이 이제는 자랑스러워요. 아빠가 지켜온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수연의 말은 내 오랜 상처를 치유하는 듯했다. 그녀는 앞으로 한 달간 휴가를 내고 한국에 머물며 나를 간호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정기적으로 방문하겠다고 약속했다. 딸이 돌아온 기쁨도 잠시, 퇴원 후의 삶에 대한 고민이 나를 짓눌렀다. 의사는 적어도 2달은 작업을 중단하라고 했다. 하지만 서구 공방에는 이미 수개월치의 주문이 밀려 있었다. 민규와 다른 조수들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다. 병원 창가에 서서 눈 덮인 서울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어쩌면 이것이 인생의 흐름을 바꿀 기회일지도 모른다. 지금까지는 오로지 나 혼자 모든 것을 해내려고 했다. 완벽주의에 사로잡혀 누구에게도 내 기술을 온전히 전수하지 않았다. 그 결과 내 건강이 무너졌고 가족과의 시간도 잃었다. 수술 일주일 후 의사는 내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며 일주일 뒤 퇴원을 허락했다. 그날 오후 병실에는 특별한 방문객이 찾아왔다. 이화여대 미술대학에서 전통 목공예를 전공하는 이하늘이라는 학생이었다. 그녀는 내 작품에 감명받아 몇 주 전부터 공방을 방문하려 했지만 내 입원으로 만남이 미뤄졌다고 했다. 하늘은 스물여섯, 수연보다 어렸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진지함과 열정이 느껴졌다. 그녀는 전통 기법과 현대 디자인을 접목하는 작업을 하고 싶다며 내게 가르침을 청했다. 그녀가 가져온 스케치북에는 참신하면서도 전통의 미를 살린 가구 디자인들이 가득했다. 병실에서의 대화는 3시간 넘게 이어졌다. 하늘은 내 작품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깊이 연구하고 있었고 전통 짜맞춤 기법에 대한 이해도 상당했다. 그녀는 내 철학과 기술을 배워 현대에 맞게 발전시키고 싶다고 열정적으로 말했다. 수연은 하늘과의 대화를 조용히 지켜보다가 흥미로운 제안을 했다. 내가 회복하는 동안 하늘이 공방에서 일을 도울 수 있지 않겠냐고. 민규는 기술적인 면에서 뛰어났지만 디자인적 감각은 하늘이 보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오랫동안 생각했다. 지금까지 나는 모든 작업을 직접 관리하고 통제했다. 다른 이들에게 내 기술을 온전히 전수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내가 쌓아온 것들을 진정으로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일지도 모른다. 퇴원 날 수연과 하늘 그리고 민규가 함께 병원에 왔다. 우리는 함께 공방으로 향했다. 오랜만에 보는 작업실은 낯설면서도 반가웠다. 창가에 쌓인 눈이 환하게 빛났다. 작업대 위에는 미완성 상태로 남겨둔 장롱이 그대로 있었다. 천천히 작업실을 둘러보며 각 도구들을 만져보았다. 45년간 손에 익은 도구들은 내 일부와도 같았다. 하지만 이제는 잠시 내려놓을 때가 왔다. 수연, 하늘, 민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내 삶의 다음 장이 시작되고 있었다. 이제부터 우리 함께 해보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줄게. 세 사람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들의 눈빛에서 나는 희망을 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깨달았다. 내 인생의 진정한 유산은 작품 자체가 아니라 그 작품을 만들어내는 정신과 기술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것임을, 이제 나는 단순한 장인이 아닌 스승이 되어야 할 때였다.